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낮 동안 막혔던 귀성길 고속도로는 저녁부터 대부분 구간에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모처럼 많은 손님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인 1,605명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4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발생해 추석 연휴 늘어난 이동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 대장지구 특혜 의혹 논란 속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토건 기득권 해체를 선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화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대장지구를 직접 찾아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면 감옥에 갈 일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뒤 방탄소년단과 함께 유엔이 주관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멘트 행사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정부가 콜센터 상담사를 필수 노동자로 지정했지만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빠듯한 식사 시간에 화장실도 못 가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라팔마 섬에서 화산이 폭발해 주민 10,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용암이 수백 미터 높이로 분출해 마을을 덮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두 번째 맞는 추석이죠. 평소 추석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은 차례상과 가족 식사를 준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열차 예매도 모처럼 90%를 넘겼죠. 연휴 첫 셋째 날 그리고 추석 전날 우리 이웃들의 모습을 이혁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노릇노릇 빈대떡이 구워지고 상인들은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떡집과 과일 가게도 차례 음식을 찾는 손님들로 끊이질 않습니다.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집안에만 답답하게 있다가 가족들과 함께 장도 볼 겸해서 시장이 북적북적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깊어졌던 상인들의 주름이 모처럼 펴졌습니다. 상인들은 지금 기분이 많이 업되고 있는데 평소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귀성객들은 한가득 짐을 들고 열차를 올라탑니다. 좌석 거리두기에 따른 예매 제한으로 열차 내부는 한산합니다. 작년에는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시민들은 백신 접종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좀 머뭇거렸지만 이제 백신도 다 저희 가족은 완료를 했고 해서 이제라도 가게 되었습니다. 호남, 전라선 등 주요 노선 예매율은 약 90%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고속도로는 낮 동안 양방향 모두 곳곳에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연휴는 이미 시작됐지만 이제라도 고향에 가겠다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죠. 지금은 대체로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유금소에 나가 있는 취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비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귀성길, 귀경길 차량으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귀성길 정체 구간 대부분이 풀려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저녁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폐쇄로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나들목 인근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송악 나들목까지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다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입니다. 역시 부상 방향에 비해 서울 방향은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하행선은 전체가 풀렸지만 면옥나들목 인천 방향은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양양까지는 1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사실 크지 않습니까? 휴게소 이용에도 아직 제한이 있죠. 네, 저희 취재진이 낮에 기흥휴게소를 둘러봤는데요. 추석 당일 전날치고는 그렇게 북적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평균 2만 명 정도가 이용했지만 이번 연휴는 절반 정도로 이용객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 방역 대책으로 휴게소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바깥에서만 간단한 간식거리만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고향에 내려가는 시민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바깥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웠습니다. 삼촌네 집을 가는데 할머니 댁을 못 들려가지고 추석 때 코로나 때문이라 그래서 삼촌만 보고 올라가요.
코로나 때문에 회오리 감자를 마스크 벗고 못 먹으니까 그냥 차 안이나 아니면 밖에서 먹고 있어요. 사실 아이들하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외식도 잘 못 하고 있는데 올 추석에는 지금 코로나가 많이 심각한데 빨리 종식되어서 가족들끼리 열심히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맞는 네 번째 명절, 교통안전과 건강 모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김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5명에 달해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4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오면 더 번질 수 있겠죠.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점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5명으로 일요일 기준 최다치입니다. 최근 4주간 1,300에서 1,400명대를 기록하던 일요일 확진자 수가 20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중 4명 중 3명은 수도권 확진자로 서울 가락시장과 중부시장 등 집단 감염 확진자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확진자도 58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추석 연휴 동안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전부터 접촉과 이동이 늘었고 추석 연휴에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 요인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폭발적으로 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많은 접촉과 또 이동량 증가가 수치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추석으로 인해서 이런 접촉과 이 증가로 인해서 환자 발생은 분명히 증가할 요인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18세에서 49세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현재 미접종자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지만 미접종자 577만 명 중 예약한 사람은 1%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접종자의 사전 예약은 이번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부터는 사전 예약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판교 대장지구 특혜 의혹에 후보 사퇴까지 언급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기회에 택지 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계속 자신을 공격하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선 경쟁해야 할 후보가 아닌 나쁜 후보라고까지 했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대장지구에 찾아가 사퇴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관련됐다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누구는 10원도 피해준 적이 없다고 해놓고 감옥에 갔다며 1원도 안 받았다고 한 이 지사를 꼬집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판교 대장지구 특혜 의혹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는 물론 공직까지 사퇴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경기지사.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SNS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92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며 공산당 소리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 방식으로는 토건 기득권을 해체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택지 개발을 공영 개발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토건 비리족과 야당 국민의힘의 합작품 국힘 토건 게이트가 숨어 있었고 이를 막으면서 가진 권한으로 최대치의 공익을 환수한 이재명 스타일 모범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지구 현장을 찾아 성남시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부 관여했다며 이 지사를 압박했습니다. 의혹이 불러온 엄청난 비리 사건이다. 사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이 됐으면 감옥 가야죠.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을 때 1원이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간 일이 있냐며 같은 식의 변명으로 빠져나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관련해 경찰이 이미 지난 4월에 첩보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거든요.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인 입건 전 조사 단계인데 최근에서야 이 회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는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대표 등의 금융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배당받아 과거 내사에 준하는 입건 전 조사를 벌이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건도 일반 고소사건을 맡은 경제팀에서 인지수사부서인 진흥팀으로 재배당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논란을 염두에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며 계좌 흐름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 요청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와 자신 간의 채권 채무 관계라며 경찰의 이를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기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일 뿐이고 금융기관의 프로젝트가 성사되기까지 약 350억 원을 투자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이 대표는 횡담도 휴게소를 2013년 초까지 맡았으며 대주주 김모 씨의 요청으로 사업을 총괄했을 뿐 이재명 지사는 법정에서 한 차례 본 게 전부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3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화두는 아무래도 내년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선 지지율 조사가 나왔다고요? 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요. 네. 하나는 자동응답 방식인 ARS 조사, 또 하나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우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과 18일 조사한 다자 대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8.8%, 이재명 후보가 23.6%로 조사됐습니다. 이 후보가 전주보다 4.2%포인트 하락하면서 윤 후보는 4주 만에 오차 범위 내에서 이 후보를 제쳤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군데 한국 리서치가 전화 면접 방식 조사를 했겠네요. 네. 결과는 어떻게 비슷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7.8%로 윤석열 후보 18.8%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예, 참고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관여설까지 나온 상황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판교 대장지구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이 과거 조사와 비교해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조사 공통점은 홍준표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제치고 다자 대결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홍 후보는 한국 리서치 조사에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죠. 조성은 씨 관련해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권명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이 준진고는 지난 2015년 조성은 씨가 설립한 올마이티 미디어에 창업자금 신용대출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준진공에 따르면 조 씨는 이 중 900만 원만 갚았고 미상환 원금 6,100만 원에 이자, 연체 수수료를 모두 합쳐서 7,100여만 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제보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하지만 조 씨는 고급 차량하고 아파트를 좀 자랑하기도 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 SNS를 통해서 서울 용산 고급 주택에 입주한 사실을 수차례 알리기도 했고요. 지난 5월에는 차량을 벤츠에서 마세라티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경제적 형편이 되니까 탄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 재력이라면 7천만 원 상환 정도야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 세금으로 준 돈이니까요. 네. 상환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산 감류 처분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준진공은 여러 번 확인했는데 대표 명의의 자산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 자금 회수 불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추가 확인을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돈이 없어서 분명히 못 갚았는데 뭔가 호화로운 생활은 하고 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갔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하고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유 전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했는데요. 현장 상황 잠시 보고 오시죠. 네, 짧게 보여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막아서면서 유 전 의원은 계속 인파 속에 떠밀려 다니다 겨우 추모관에 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한 과격 시위자에게 일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 전 의원은 그 시위자에 대해서 선처해달라고 부탁을 했던데요. 네, 이 경찰에 해당 시위자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는데 유 전 의원 측이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구미경찰서에 그분 신원만 파악해 두고 그러고 선처하시라. 그분도 추석을 맞으셔야 되고. 그런데 유 전 의원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이렇게 순환을 겪으면서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미리. 그런데도 박정희 생가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윤 전 총장, 유 의원뿐만 아니라 구미를 방문했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거의 모두 빠짐없이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생가가 가지는 보수의 심장이란 상징성 때문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유 전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TK의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충돌 상황을 예측했지만 굳이 발걸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길은 역시 험난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전화 한 통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바로 콜센터 상담사들입니다. 정부가 비대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노동자로 지정할 정도인데, 하지만 불안한 고용 환경과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죠. 콜센터 상담사들의 현 주소를 권영봉 기자가 세상 돋보기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꼴랑 최저 시급 받으면 기계 취급당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동정받았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 바로 콜센터 상담사입니다. 정부도 인정한 필수 노동자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인데요. 콜센터 상담사들이 이렇게 나와 시위를 벌이는 이유를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9년차 콜센터 상담사 김민정 씨. 2년에 한 번 재계약 시점이 다가올 때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 계약이 다시 될 때마다 근속 인정이 안 되거나 근무 조건이 바뀐다든지 이런 불안함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빠듯해 개선을 요구해도 본사와 용역업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원청사는 하청업체한테 얘기를 해라. 하청업체는 원청사랑 협의된 내용이 아닌 이상은 꼭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지만 콜센터 상담사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근무 환경을 집에서 구축하기는 너무 어려고요. 전기세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었습니다. 열악한 처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들이 본사 소속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도 뒷순위로 밀려 고용 안정성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한 개 업체에서만 계속 근무했다는 응답은 10명 가운데 3.5명꼴이었고 4번 이상 업체를 옮겼다는 답변도 13.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 진출하려고 하는 청년 취준생도 문제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 과잉 인력 구조로 인한 구조조정 이슈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 부담들을 전부 다 이제 세금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생기겠죠. 콜센터 상담사의 직업 안정성 문제는 당사자 간 수기가 조금 더 필요하더라도 열악한 노동 환경과 하청업체 관리 감독은 당장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시행하십시오. 화제의 키워드를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소총 들고 오리배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강이나 호수 같은 데서 타는 그 오리배를 타는데 물총이 아니라 소총을 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소총과 바주카포로 무장한 탈레반 대원 수십 명이 아프가니스탄의 한 국립공원에서 형형색색의 오리배를 타고 자연경관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등에서 활동하는 종군 기자 제이크 할라안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지금 인권을 탄압한다고 난리인데 자기들은 저렇게 유유자적하고 있는 거네요. 네, 탈레반 대원들의 이런 여유는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는 아프간 여성, 노약자와 어린이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모순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하긴 카불 공무원의 3분의 1이 여성인데 3,000명 중에 이렇게 1,000명 정도 되겠죠. 출근을 금지시켰더라고요. 여자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만 빼고.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게 웬 떡? 진짜 떡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횡재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후자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조상 덕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서 조상의 땅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상 땅 찾기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상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지적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을 찾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올해 8월 기준으로 34만 명의 신청자 가운데 11만 명이 조상의 땅을 찾았습니다. 와. 주로 선산이나 자투리 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신청인은 횡재에 가까운 규모의 땅을 발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적 등본 등이 있어야 하고요.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땅이 생긴 거니까 횡재 맞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슬아슬 줄타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먼저 영상 함께 확인하시죠.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 70m 높이의 외줄을 타고 세느강을 건너는 고개가 펼쳐졌습니다. 27살 나탕 폴랭이라는 이 남성은 현지 시각으로 그제 국가유산의 날 기념 행사로 외줄 타기에 나선 건데요. 맨발의 이 남성, 안전띠만 달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멈춰 있거나 눕는 여유까지 부리면서 600m 외줄 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왜 살파른 공연하는 그 줄꾼 있잖아요. 얼음상인가? 그분들 가면 아주 인기 많이 끌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얘기 보겠습니다. 키 줄어드는 네덜란드. 네덜란드 얘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장신 국가 네덜란드에서 성인의 평균 키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작아진다고요? 네. 지난해 네덜란드의 성인 남성 평균 키는 182.9cm, 여성 평균 키는 169.3cm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 태어난 남성들은 지난 1980년에 출생한 남성에 비해서 평균 1cm가 작아졌고요. 여성 또한 1.4cm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줄어든 키라니까 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키가 줄어든 원인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네덜란드에서 패스트푸드 섭취의 증가와 함께 키가 작은 이주민들이 네덜란드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퇴출 촉구 성명서 누가 누구한테 나가라는 겁니까? 네, 어제 픽뉴스 시간에 전해드렸던 소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 장용준 씨가 그제 서울 강남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죠. 네.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 불응하면서 폭행까지 했습니다. 일부 힙합 팬 사이에서는 노엘, 그러니까 장용준 씨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으며 힙합계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엘이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힙합계에서 나가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씨는 자신의 SNS에 몰아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사과했지만 장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까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6,600건이 넘는 소규모 지진에 불안하긴 했었는데 수백 미터 높이로 솟아오른 용암이 마을을 덮쳤고 주민 10,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산등성이에서 시뻘건 용암이 300m 이상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곳 옆에는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만들어졌습니다. 산비탈을 타고 주택가까지 흘러내린 용암은 주변을 모두 불태웁니다. 북아프리카 서쪽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에서 현지 시간 19일 오후 3시 15분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Pues no sé cómo explicarte, pero fuerte, fue fuerte. La verdad que explotar así de buena primera sin que todavía estuvieran el semáforo naranja ese que decían y demás. 8만여 명이 거주하는 라팔마 섬의 화산 폭발은 1971년 이후 50년 만으로 화산 주변 4개 마을 주민 10,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라팔마 섬에서는 지난 11일부터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인 소규모 지진이 6,000건 이상 발생해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미루고 라팔마 섬을 찾았습니다. Estamos muy pendientes, lógicamente, de los incendios que se puedan producir. 전문가들은 이번 화산 폭발이 얼마나 지속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71년 화산 폭발은 3주간 지속됐고 용암을 촬영하던 사진작가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명절에도 가족들 손 한 번 마음껏 잡아보지 못했죠. 유리벽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거나 그마저도 못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이번 추석엔 처음으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단계 격상 이후 아내와 또 생리별을 해야 했던 최병록 씨. 2달 만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얼굴 좀 봅시다. 몇 개월 만에 보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알아?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코로나19로 못 보는 동안 자신을 잊는 건 아닐지 애가 탑니다.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려. 나 잊어버리면 큰일 나. 이지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하니까 계속 얼굴을 보지 않으면 깜빡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꼭 3번씩은 전화를 드립니다. 해서 그래도 목소리라도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서 계속. 또 다른 병원에선 치매를 앓는 80대 할머니가 오랜만에 남편과 딸의 손을 잡아봅니다. 엄마 많이 사랑해. 이마저도 허용된 시간은 고작 15분 남짓. 그간의 그리움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잘 주무시고. 명절 돼서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이계행 씨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엄마를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팔 좀 이렇게 들어봐. 잘하는데? 오. 이제 이렇게 좀 쭉 봤으면 좋겠다. 그치? 병원에선 이번 면회로 환자들의 건강도 개선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울해하시는 거랑 불안해하시는 건 당연하고 불면 증상이라든가 치매 증상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나시는 경우도 상당히. 부디 다음 명절엔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길 바라며 가족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렸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우 하면 보통 황토색을 띤 소를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고구려 벽화부터 조선 말까지 우리 소는 검은 소도 있었고 얼룩소도 있었습니다. 노랫말에 나오는 얼룩송아지도 이 칙소를 말하는 거였죠. 한때 멸종 위기를 맞았던 칙소의 부활, 정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 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정지용 향수에 묘사된 얼룩소. 젖소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소의 몸 전체가 얼룩무늬를 지니고 있어 호랑이소, 호반으로 불리는 전통 한우 칙소입니다. 조선 말까지 은했던 이 소가 자취를 감춘 건 일제강점기에 젓갈색 소만 한우로 규정하는 말살 정책 때문입니다. 한때 100여 마리만 남을 정도로 멸종 위기를 맞았지만 종복원을 거치면서 전국에 3,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전통 한우에 대한 뜻이 있으신 분들이 꾸역꾸역 70년대 말 80년대까지 유지하셨던 분이 계셔요. 이제 와서는 이것도 우리나라의 원래 토종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지금은 한우의 한 갈래로 칙소를 따로 관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꾸준한 개량을 거쳐온 한우에 밀려 여전히 칙소 사육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열수의 한우보다 체중이 적어 자칫 유구 취급을 당하기도 일쑤입니다. 일반 한우보다는 좀 성장이 느립니다. 그리고 60개월씩, 50개월씩 키워서 내야 고기 맛도 좋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문제에 굉장히 압박이 심했죠. 기름기가 적고 고소하고 담백한 육질 때문에 건강식으로 입소문을 탔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브랜드나 판매처가 부족한 상황. 칙소 부활은 성공했지만 부족한 경제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제76회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인 SDG 모먼트 개회식 연설을 합니다. 이번 개회식에는 세계 정상들 가운데 문 대통령만 초청이 됐는데 왜일까요?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뉴욕 교민들이 입은 보라색 옷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조차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숙소 앞에는 뉴욕 교민들이 파란색 풍선을 흔들며 환영했고 문 대통령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후 9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인 SDG 모먼트 개회식 연설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각국 정상 중 유일하게 초대된 문 대통령은 녹색 회복을 위한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통령 미래문화 특사에 임명된 BTS도 연설과 영상 퍼포먼스를 통해 미래 세대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환영 교민 가운데 일부는 BTS의 상징인 보라색 옷을 입었고 현수막의 배경도 보라색이어서 함께 참석하는 BTS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하며 정상회교를 이어갑니다. 이후 구테레시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둘째 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했죠. 이에 대해 북한이 초보적 걸음마 단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미국이 핵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선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굳이 북한 미사일 전문가가 직접 비난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지요. 송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실린 SLBM이 바닷속에서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일본까지 제치고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되면서 내년 하반기 전력화까지 기대됩니다. 보다 많은 SLBM이 실전 배치되고 또 성능이 더 향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SLBM 잠수함은 공격수단이 될 수 없는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수중무기와는 거리가 먼 제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 무기라며 잠수발사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평가절하에는 우리 군이 잠수함 발사 단계에 못 미쳤다고 북한을 SLBM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만간 SLBM 시험 발사 등을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무기체계 비교 여기에 대한 여론 동향을 살펴보도록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고 향후 북한이 SLBM 발사에 대한 일종의 명분 확보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실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류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 작업들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흥행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중간에서 중재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인데요. 각종 현안에 대해 당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 의원을 김순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5선을 달성한 중진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 초반 순회 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는 민심의 무서움을 다시금 느끼게 한 계기였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채찍질을 가하시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성찰도 잘해야 되고 또 분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릴 수 있는 건 그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나서서 그 진상을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세균 전 총리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건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선관위는 당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했을 뿐입니다. 야권에서 가장 버거운 상대로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꼽았습니다. 오랜 또 선출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흠을 찾기가 쉽지 않고 20대들로부터도 환호를 받고 있고 그 추세로 가면 우리가 참 껄끄럽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심을 벗어나려면 윤석열 지금 후보자라든가 또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라든가 조성은 진실대로 말을 해줘야 되고 근데 너무 좀 혼란스럽고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법률상으로 두는 건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다. 독소조항이다. 이거를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실손에 가깝게 해주던가 아니면 전 국민을 다 예외 없이 해주던가 이렇게 양자택일을 좀 했어야 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제도를 개혁한 건 잘한 일이지만 양극화는 해소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양극화를 시정하고 해결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성과가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뒤돌아보면 아쉽고.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연간 복권 판매액이 5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5조 4,2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300억 원이 늘어나 2002년 로또 복권이 팔리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맑은 하늘 덕에 기분마저 좋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궂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길에는 서행, 또 서행하셔야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 새벽에 중서부와 호남,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수의 지속 시간은 길지 않지만 양이 많습니다. 호남과 경남, 제주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 지역과 전북, 경북 내륙에도 최고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다시 시작돼서 연휴 마지막 날 또다시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충남 서해안 지역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